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의 박진호 수석이고요. 제가 발표드릴 건 해상풍력 전주기 안전관리인데 혹시 교통한데 여기 안전관리 쪽에 혹시 관심이나 관련이 되어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주제가 별로 좀 마이너한 주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안전관리 관심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일단은 저는 한국성급의 선박해양기술팀에 근무하는 박진호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유신에서 그 교량 설계하다가 탐나 해상풍력 설계 총괄 하면서 이제 해상풍력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성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단지 전체 설계 총괄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지구조 물량 안전관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토목 쪽에서는 잘 익숙하지 않은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한국성급이라는 회사는 배를 주로 검사하고 그 검사 기준으로 배를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자동차 검사소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1960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금은 풍력발전 그 카스 인증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선박 쪽도 하지만 뭐 안전보건이나 이런 등의 경영 시스템 인증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제 2016년도에 전력연구원으로부터 해상풍력 전력 시스템 HSE 기술 개발 과제를 시작으로 했고요. 부산 에너빌리티로부터 해상풍력 및 해양 플랜트 리포트 응용하고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풍력 발전 O&M 단계 종사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요. 최근에 라고 하지만 24년도에 끝난 이제 해상풍력 전주기 HSE 운영 지원 모델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그 풍력 발전 O&M 단계 작업자 안전 작업 지침이랑 안전 관리 지침은 현재 지금 그 풍력 산업협회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 HSE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공간적 범위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저희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다 바다에만 해상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공간적으로 보시면 해상에 이제 풍력 발전이라는 뭐 전력 케이블 이런 거 해상 변전소들이 설치되고요. 해상과 해안 조금 그 해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게 해안 쪽에는 또 전력 케이블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육상에는 모니터링 하우스랑 이제 익스포트 케이블이 설치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O&M 단계에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범위는 거의 뭐 전 범위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헬리콥터로 작업자들을 이송을 시키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시간적 범위로 보시면은 보통 계획 단계, 설계 단계, 건설 단계, 운영 단계를 거쳐서 해치 단계까지 보통 5개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해상 프로젝트에서는 뭐 다양한 활동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운전이라든가 항만, 기상, 항해, 뭐 인양, 뭐 여러 가지 해양 활동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HSE 특히 안전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는 해운 산업이랑 그 해양 산업이랑 건설 산업이랑 세 개가 거의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오일 앤 가스, 그러니까 산유국인 경우에는 이게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은 해양 산업이 없었습니다. 저희 뭐 바다에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뭐 교량 정도 놓는데 그것도 교량이야 뭐 특별하게 놓을 때만 놓는 거지 이용 자체는 없어서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해운 산업과 건설 산업 두 군데만 있고 사실 해양 산업이 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운 산업, 조선업을 포함한 해운 산업이랑 건설 쪽이랑 이제 많은 그 헤게모니 싸움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쪽으로 확실히 온 것 같고 V식 같은 경우에는 해운 산업 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 근데 뭐 또 영국에 계신 분들 얘기로는 막 오프쇼어라는 엔지니어링 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도 뭐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면 이분화된 상태에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안전 쪽에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기존의 오일앤가스에서 쓰던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그대로 해상풍력에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많은 기술적 부분을 가져오실 수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무인 구조물입니다. 최근에 풍력발전기에서 3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인 구조물이고요. 불행하게도 그 유지관리 보수하러 올라가셨다가 그때 사고가 나서 3명이 돌아가신 거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화재는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해서 그냥 뭐 외국 말로는 레리번 그냥 타두고 놔두고 타고 나면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이제 기존의 해양 구조물들은 이게 유인 구조물이 대부분 많습니다. 뭐 많게는 한 160명에서 200명 가까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서 났던 파이퍼 알파 그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한 160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뭐 최근에 영화 했던 그 딥 워터 호라이즌호 영화 보시면 막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막 대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상풍력은 주로 전력 설비 구조물이고요. 기존의 해양 구조물은 알다시피 석유 및 가스 시추, 산화수소 계열이어서 폭발성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누전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기존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 화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전 지엘 그 해상변전소 안전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집결지에다가 옛날 그 오일앤가스 기준처럼 물을 뿌려라 라고 돼 있어가지고 독일에서도 내부에서도 뭐 논쟁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물을 뿌린다는 거는 누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예전에 탄화수소에서는 누전보다는 주로 폭발이다 보니 열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뿌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기존의 그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그런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력, 아까 말씀드린 무인 구조물이고 뭐 이런데 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안전관리가 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느냐? 먼저 첫 번째가 산업적 특성입니다. 그 세계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 7개를 뽑았을 때 석탄 채굴, 전력선 작업자, 그러니까 그 고압선 이렇게 그간 작업하시는 분들, 그다음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태양광 패널 유지관리, 석유 및 가스 시추, 우라늄 채굴, 핵 폐기물 처리, 예? 풍력발전 이 유지보에서 들어왔죠. 다들 보시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가 왜 위험할까?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고소 작업입니다. 대부분 고소 작업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에 사례를 보면 추락 사고 같은 경우 거의 그냥 바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고전압 설비, 그러니까 전기 자체가 전압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거대한 회전체랑 기계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좁은 내부 공간, 그리고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통로들이 단일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큰 거는 이게 오지 작업입니다. 대부분 풍력발전기, 육상 풍력도 마찬가지로 근처 도심지가 아니고 뭐 산 위에 있다든가, 해상 풍력 같은 경우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최근에 뭐 많이 들어보셨던 그 골든 타임 이런 게 전혀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험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건설업체의 현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인구 대비 사고 사망자 수는 영국이 한 10배 정도 되고요. 이런 그 사고 사망 만인율 중에 건설업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력 산업도 위험한데 건설 산업도 만만치 않게 안전이 조금 문제가 되는 산업 구조입니다. 최근에 법적 규제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부 전부 개정이라는 거는 아마 이번이 두 번째인가? 1960년도에 법 나와서 두 번째 대규모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강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것 때문에 대표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었거든요. 대표 처벌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최근에 조금 많이 얘기가 죽긴 죽었지만 ESG 경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ESG에 보시면은 S의 소셜이 있고 그 소셜 안에 보시면 그 그림 가운데와 같이 헬스 앤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안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해상 풍력 전주기 안전관리에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먼저 대표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계획 단계에 해양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 테크니컬, 지오 피지컬 조사를 하려고 하면 선박 운영이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른 작업에서 뭐 포어 추출하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사실 설계 단계 자체의 활동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니까. 반면에 이 건설이나 운영 단계에서 안전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하여야 그 이후에 건설 단계라든가 운영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단계랑 해체 단계는 뭐 사실 역순이기 때문에 건설 및 해체 단계에서 보시면 제작하고 선적하고 운송하고 설치하고요. 이런 것들을 쇄골 방지봉도 해야 되고 기초도 해야 되고 뭐 트랜지션 피스도 설치하는 경우 따로 있고 뭐 하부 구조물 설치하는 경우 따로 있고 타워, 풍력 발전기, 심지어 케이블까지 이런 공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단계는 건설 및 해체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단계입니다. 유지보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 경우에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거는 아래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억세스하는 단계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오일앤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100몇십 명이 근무하지만 대부분 6개월, 뭐 짧게는 3개월이지만 보통 6개월 단위로 교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억세스하는 부분이 리스크가 크다기보다 그 안에 생활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큰 데 비해서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접근해서 이런 구조물에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야 되고 여기가 가장 리스키하기 때문에 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고장 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베어링에 뭐 문제가 생겼다 베어링 교체를 한다든가 안에 내부에 큰 부품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설 단계와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뭐 잭업 바지가 들어가서 크레인을 전부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래서 사실 중고장 처리 단계는 건설 단계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국내에 보면 크게 그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있고 이제 해운 쪽 주로 선박 쪽 관련된 안전 관련된 규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마다 이제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진흥법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지만 이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운 분야 해운 분야에 관련된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설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이랑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해라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라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하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라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랑 안전관리 계획서를 통합 작성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몇 년 전에 현장에서 듣기로는 통합 작성해서 통과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작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운영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인력 운송이라든가 화물 운송이 있기 때문에 해운 분야 계속 들어가고요. 운영 단계는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체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이랑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발주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해외 발주자인 경우에는 그 HSEQ Requirement for Contractor라는 거를 줍니다. 근데 물론 제가 본 사례 중에 국내 캐파가 안 되시는 발주처에서는 이걸 안 주시고 거꾸로 HSE Plan of Contractor 계약자의 HS 플랜을 제출해라라고 해서 작성하신 경우에 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먼저 리퀘어먼트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니네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리퀘어먼트 먼저 주는 게 맞고요. 외국의 사례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람스라고 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앤드 메소드 스테이트먼트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위험성 평가 및 시공계획서 그래서 시공계획서에 다 대충 높은데 저도 지금 사실은 다른 그 ISO를 KS 부합하면서 메소드 스테이트먼트를 시공계획서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시공계획서랑은 좀 다른 현장에 가시면 시공계획서 굉장히 러프하게 작성하시거든요. 굉장히 러프하게 작성하시거든요. 각 단계별로 작성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공사를 퉁쳐서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다음 지금 그 케이스 부합하도 다 이름을 바꿀 건데 메소드 스테이트먼트를 시공계획서 대신에 작업 절차서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 절차서를 매 공정마다 작성하셔야 되고 매 공정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시스템 ISO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일 제가 주자 뭐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 이상 더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건설 단계 안전관리 사례 특히 이제 건설 단계 가장 리스크하니까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HSEQ 뭐 Q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Requirement for Contractors라고 해서 요 맨 좌측에 보면 OW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업체죠. OW가 외국 플랜드 프로젝트에서 그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만들어서 준 겁니다. 이게 한 100몇 페이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구 사항이. 그럼 이 요구 사항이 나가면 계약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HSE 플랜 오브 컨트랙터라고 해서 계약자의 안전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안전 핸드북 정도는 뭐 작성해서 배포하시는 게 사실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람스 위험성 분석 시공계획서인데 이제 작업 절차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크문 웨스트 2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그 파일 항타 및 그라우트 작업에 대한 시공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처럼 공사계획서에서 막 전체 공사를 통으로 안 치고요. 각 프로젝트 그 공사 단계별로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QHSE 코디네이터가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목차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HSE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그 HSE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위험성 평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 공사 단계별로 어떤 특정 활동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외국에서는 다 요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모르겠어요. 신한우이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 안에 전남 프로젝트에 비해서 서류 요구수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경영 시스템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ISO 9001 뭐 경영 품질 경영 시스템, 그다음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ISO 45001, 그다음에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요 세 개를 저 우측에 보시는 바에서 우측처럼 그 세트로 세 개를 받아서 보통 관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두 번째 직장에 있을 때 이거 ISO 작업하라 그러면 약간 나 인형가? 왜 이런 거 시키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안에 보시면 PDCA 서클이라고 해서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문제점 파악해서 보완하고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계속 돌리면 문제점을 계속 파악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안 생기는 건데 보통 회사에서는 그렇게 교육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서류 작업으로만 남아서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를 저도 이 회사 와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더전 윈드팜 프로젝트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그 당시에 스테드오일 현재 지금 에퀴노르죠. 에퀴노르가 할 때 풍력발전 단지 개발 4대 목표 요소의 일정, 품질, 안전보건 환경, 그다음에 비용 이렇게 4개를 꼽을 정도로 외국에서는 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탄핵 윈드팜 프로젝트 할 때도 보면 이게 밑에 게 전체 프로젝트 조직표고요. 그 위에 이제 헤드만 보시면 헤드 저 우측편 위가 HSE 코디네이터가 거의 헤드 바로 옆에 서 있을 정도로 HSE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가 없는 한은 아마 계속 인명사고가 날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으신가요? 왜 질문이 없는 걸로 전달사실로 하고 있어요. 그렇네. 네. 아니 교수님이 원래 5시 반에 끝나시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 자꾸 늘어지시는 거예요. 저기 소소한 질문 네네네.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부담인데요. 그 유지관리선이 포트랜딩이 증박해가지고 이제 관리 인원이 위로 올라갈 때 네네네. 그 안전블럭이라는 어떤 하리세 그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전블럭에 대한 그런 요구 조건이 네. 그 지금 여러 회사들이 지도사들이 이제 영업을 많이 다니는데 그 안전블럭에 대한 특별한 어떤 리카이먼트 있습니까? 현재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게 이제 안전블럭의 그 육상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고 해상에 똑같이 쓰다 보니까 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그 해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가는데 특별하게 요구사항은 딱히 있는 경우는 없고요. 네, 별도로 해상 경우. 근데 되도록이면 좀 녹이 안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대치돼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가. 한 가지 더 네.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최대한 법제화 되는 게 관건이자 첫째일 텐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랄까 그거 고민해 보신 적이 좀 알려주시죠. 현재 지금 다 법으로 되어 있고 다 처벌받게 돼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행이 안 돼 있는 거는 안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각종 제재 조건이랄까 아니면 세부적인 어떤 망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헐코를 보시면서 많은 느낌 물론 거기는 안산서에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법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이 일단 강화돼서 산업안전보건법도 강화됐지만 중대재해처벌부의 핵심은 이런 준비를 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 대표자도 같이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해양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사고가 관리를 안 하시면 사고가 많이 날 거고요. 지금 뭐 여기서 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호산업이 하는 거기서도 사람들이 좀 몇명 죽었는데 뭐 중국 회사라고 해서 지금 공공연 발표는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게 과연 허용이 될까?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는 삭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전에 왜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가? 원전을 안 하고. 사실 원전을 안 하는 이유는 위험해서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원전이 터졌을 때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드니까. 근데 그래서 풍력을 하는데 풍력은 그러면 위험해도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는 현재는 지금 풍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세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요즘에 좀 관심은 그나마 갖는데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규정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으셨는데 최근에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제 여기까지.